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금융당국이 MBK 파트너스가 10여 년 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자금 조달 방식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수많은 직원들, 납품업체, 채권자들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파장을 생각하면 서둘러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홈플러스가 3월 달에 그 기업회생 법정관리 신청한 이후에 지금 M&A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덜컥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나온 기사부터 일단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당국의 MBK를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인수 때, 그러니까 2015년 일이죠.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때 MBK가 뭔가 불공정 거래를 한 의혹을 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어제 거의 모든 매체에 다 실렸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고, 그 MBK가 홈플러스를 최초로 인수를 하던 그 시점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10년 전 일을 금감원이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그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그 홈플러스가 발행한 그 전자단기 사채 사기 발행 그 혐의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금감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공정위도 조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심지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인 조사가 계속 그렇죠. 네버엔딩이네요. 거의 모든 사찰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검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가 모두 다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거나 조사를 했는 상황인데 지금 금감원이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금감원장이 새로 바뀌었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찐친으로 불리는 그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이 됐습니다. 그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이후에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잠시 인용을 해보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금감원 관계자가 말하기를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5년 일이겠죠. 네. 차입 인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 자,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015년에 그 홈플러스 투자를 할 때 그때 그 홈플러스가 조성한 펀드 투자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들어갔죠. 연기금도 있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캐나다 연기금이라든지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글로벌 연기금을 상대로 그 차입 인수 내용을 제대로 설명 안 했다.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달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그 거짓말을 할 사람들을 수 없겠죠. 상대로 차입 인수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여튼 이거를 들여다보겠다고 그 기사가 나와서 조금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금감원 관계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인망식으로 뭐든지 걸려라라는 식으로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거를 모두 다 그냥 다 들춰보겠다는 건지 조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리자면. 자, 금감원의 그 재조사, 왜 금감원이 지금 검찰이 들어가 있고 국세청이 들어가 있고 공정위까지 하고 있고 감독원도 그 초기에 다 조사를 했는데 왜 또 재조사를 하겠다는 거냐? 이것은 지금 새로 금감원장에 부임한 그 이찬진 원장이 작년 7월 달에 국회에서 가졌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찬진 변호사는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그 정책자문위원장이었죠. 네. 이찬진 변호사는 굉장히 시민단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연금 행동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이게 연합한 어떤 그 단체의 그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 작년 7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MBK 파트너스 같은 기업 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에 기업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에 국민연금이 투자하거나 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MBK에 대한 반감이 느껴지네요. 네, 엄청난 적개심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 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인용하긴 했지만 악덕 투기 자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렇게 MBK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금감원장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재조사에 나서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게다가 취임하고 나서 첫 현장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현장 조사관들이 MBK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도부터 먼저 나왔어요. 네. 예, 그 정도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늘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그 홈플러스 전자단기 사채 그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이후에 그 집단 민원 제1호가 되겠죠. 오늘 이걸 하게 되면. 근데 기자회견 제목을 한번 볼게요.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 선가집금 비조치 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자, 이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체라는 것부터 일단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이슈 체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마 그 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로부터 그 물건을 납품을 받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외상 결제를 해줍니다. 구매 전용 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드사하고 약정을 맺고 카드사가 발급을 해준 겁니다. 자, 홈플러스가 이 구매 전용 법인 카드로 그 대금을 이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홈플러스로서는 카드사에 대한 그 카드 대금 결제 그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사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카드사가 요 채권을 홈플러스에 대한 요 채권을 그대로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상환할 때까지 이걸 유동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유동화 시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유동화 회사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이제 증권사가 만드는 겁니다. 유동화 회사,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그 카드 대금 채권을 이렇게 넘겨요. 그럼 이제 이 유동화 회사가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야, 홈플러스가 나중에 카드 대금 채권을 갚을 텐데 요걸 유동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채권을 발행을 할게. 요 금리가 한 4% 정도 되니까 요 투자자들은 요 채권에다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홈플러스가 그 카드 대금을 결제를 하면 너네들한테 상환을 해줄게. 요렇게 해서 그 ABS-TV라고 하는 요 STV라는 게 전자단기 사채거든요. 요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요 전자단기 사채에는 이렇게 적혀 있겠죠. 뭐 금리는 4%다. 만기는 앞으로 한 3개월 뒤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갚을 카드 대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이걸 카드사에다 갚으면 요걸 가지고 요 전자단기 사채에 투자한 너네들한테 원리금을 상환해 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죠? 네,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요런 이제 전자단기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하고 또 투자자를 모으는 이 전반적인 실무 프로세스는 다 신영증권이라는 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투자자가 이 전단체 대금을 납입을 하면 이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납품업체한테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을 상환을 하면 이 카드 대금은 이렇게 흘러서 투자자들한테 전단체 상환금으로 지급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신용증권한테 네. 신용증권이 투자자들한테 전단체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신용증권한테 야, 전단체 투자자들한테 그 전단체 투자 대금을 신용증권 너네가 먼저 좀 상환을 해줘라 라고 금융감독원이 좀 명령을 해주세요. 신용증권은 그러면 일단은 먼저 투자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뭐 홈플러스한테 받아내면 되겠죠. 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예, 그런 맞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것을 금융감독원이 좀 해주세요. 신용증권한테. 요게 선가집금 비조치의 의견서를 요구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네. 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지금 여러모로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전단체 이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또 이런 뭐 시위를 하고 감독원에 이런 요구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금감원이 또 재조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M&A를 서둘러야 되는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뭐 아주 힘겨운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홈플러스 M&A가 지금 어떤 구조 하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홈플러스는 3일 회계 법인이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회사의 청산 가치는 3.7조로 산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 가치는 2조 5천억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 그 가치가 2.5조밖에 안 되고 청산 가치가 3.7조밖에 안 되니 청산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네, 되겠네요. 숫자로만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청산할 수 있겠어요, 홈플러스를?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많죠. 업체를 생각하면 그렇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 임직원이 한 19,000명 정도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직원들을 처음부터 다 정규직화를 다 시켰어요. 자, 직원들이 한 19,000명 정도 되고 여기에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회사들, 영세 납품업체들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 딸린 식구들 있겠죠. 또 영세 납품업체들한테 딸린 식구들 있겠죠. 또 지역 상권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여기에 매달려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근데 이걸 청산할 수는 없겠죠. 사회 경제적인 파장이 너무 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홈플러스가 아주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지금 홈플러스가 갚아야 될 모든 회생 채권이 2.7조입니다. 2.7조밖에 안 돼요. 왜 2.7조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쓰냐면 청산 가치보다도 회생 채권이 더 작아요. 이런 경우가 이례적이라면서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회사를 청산을 하면 3.7조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생 채권자들한테 2.7조를 싹 다 갚아도 1조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회생 채권자들은 100%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산하면. 그러면 회생 채권자들은 청산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인 파장 때문에. 이렇게 청산 가치가 회생 채권을 다 갚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어떤 그 회생 그 케이스를 봐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자, 우리가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팀원의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는 겁니다. 법원 팀원 회생 절차 종결. 회생 채권 96.5% 변제? 자,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엊그저께 제목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의아하긴 한 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회생 채권이 변제가 되었을까? 회생 채권 96.5%가 변제됐어? 팀원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팀원의 청산 가치는 136억 원이었거든요. 팀원의 회생 채권은 1.2조입니다. 청산 가치가 회생 가치보다도 엄청나게 낮죠, 그죠? 회생 채권은 1.2조인데, 회생 채권자들은 1.2조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 갚아라 그러고 있는데, 팀원의 청산 가치는 136억밖에 안 돼요. 심지어 계속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 929억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오아시스가 팀원을 인수를 했어요.
M&A를 한 겁니다. 법원이 M&A를 해라. 근데 오아시스가 팀원의 그 인수 대금으로 투입한 게 180억입니다. 그러면 팀원은 오아시스로부터 180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회생 채권자 이렇게 1.2조의 회생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돼요. 1.2조를 갚아야 되는데 180억으로 1.2조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야 됩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변제율이 1% 미만이죠. 1억 채권자가 얼마 정도 회수할 수 있다? 100만 원이요. 한 100만 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네.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제목이 회생 채권 96.5% 변제.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가진 채권자도 100만 원 주면 야 회생 채권 변제했다 이런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중요한 변제율이 빠졌네요, 제목에. 그렇죠. 변제율을 안 쓰니까 마치 회생 채권자의 96.5%의 회생 채권자들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법정 관리라는 게 변제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변제율이 3%, 5%, 7%, 10%, 뭐 잘해봐야 한 15%밖에 안 나와요. 근데 홈플러스는 뭐다? 청산을 하면 이론적으로 3.7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생 채권은 2.7조니까 회생 채권자들은 무조건 다 상환을 받는 겁니다. 네. 자기 돈을 다 상환 받을 수 있다. 굉장히 그 특이한 구조로 지금 그 M&A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저렇게 그러면 홈플러스의 그 청산 가치가 3.7조씩이나 나왔느냐. 자, 보시는 이 표가 홈플러스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했더니 시세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4.7조입니다. 홈플러스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면 4.7조고 이 부동산을 청산을 하면 2.8조입니다. 이 청산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을 한꺼번에 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냥 다 경매 붙여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 경매 붙이면 감정평가 가격보다도 더 낮게 네. 체결이 되죠. 한 60%? 감정평가 가격의 한 60 내지 70%의 그렇게 그 입찰 그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가진 부동산은 시세대로 평가를 하면 4.8조 원짜리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다 일시에 내다 판다, 뭐 경공매에 붙여버린다고 해도 2.8조는 회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홈플러스의 회생 채권은 2.7조죠. 홈플러스 부동산을 다 청산하면 2.8조죠. 부동산만 다 내다 팔아도 회생 채권자들은 돈을 다 걷어갈 수 있다. 이런 구조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홈플러스를 이제 M&A를 해야 되는데 M&A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생회사, 홈플러스 같은 회생회사의 청산 가치가 3.7조가 나왔죠. 그러면 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청산 가치 무조건 그 이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7조 원 이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인수자가 현금 3.7조를 들고 들어온다?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홈플러스를 인수를 하겠다고 현금 3.7조를 들고 오는 인수자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현금을 2조를 들고 들어온다. 자, 요 2.7조는 아니고 2조의 오타입니다. 자, 현금을 2조를 들고 들어온다. 1.7조는 차입을 하든지 또는 기존의 채권을 승계한다. 자, 현금 2조 들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2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조도 빡셉니다. 네. 지금 홈플러스 인수하겠다고 현금 2조를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인수자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현금은 1조를 들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 차입을 하거나 또 채권 승계한다. 그나마 현금 한 1조 정도 들고 오는 케이스. 이게 그나마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나누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자는 3.7조의 부담을 져야 됩니다. 어떤 부담을 져야 되느냐? 자, 회생 채권이 얼마라 그랬죠?
2.7조. 2.7조라고 네. 그랬습니다. 자, M&A를 하고 나면 회생 채권자들한테는 2.7조를 다 돌려줘야 돼요. 네. 이거는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이 홈플러스에는 우선주 투자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선주 투자를 했어요. 자,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한 1조 정도 돼요. 그래서 회생채권 정리에 2.7조, 그 다음에 국민연금 RCP에서 투자가 1조, 이렇게 해서 인수자가 3.7조 원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사람이 인수자가 자, 현금을 0.7조를 들고 들어옵니다. 한 7천억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자, 이 0.7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홈플러스가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인수자가 이 보통주 100%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의 그 보통주를 모두 인수하면서 인수자가 7천억을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MBK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홈플러스 보통주는 전량 소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수자가 보통주 100%를 소유를 하게 네. 되죠. 7천억을 갖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그 차입을 2조를 합니다. 부동산 아까 그 시세 기반 감정 가치가 4.8조라고 했죠. 이걸 담보로 해서 그 2조를 차입을 합니다. 자, 이게 청산 가치가 2.8조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 2.8조, 감정 가치 4.8조의 부동산을 맡기고 2조를 차입을 하는데 시중은행이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지금 회생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디가 해야 되겠어요? 좀 정부가 의지를 보여준다면 산업은행이 도와줄 수 있지 네,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부 차원의 결정이거든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금융기관이 4.8조 부동산을 담보로 일단은 2조를 차입해주면 이게 합쳐서 얼마가 되죠? 2.7조가 되죠. 네. 이 2.7조로 회생채권은 일단은 떨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그 우선주 투자자, 국민연금 그 1조, 이거는 내줄 돈이 없죠. 네. 차입 2조하고 그 보통주 발행해서 0.7조 들어와서 2.7조의 현금을 만들어서 회생채권 증리에 2.7조를 썼으니까 돈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국민연금 RCP에서는 추후에 홈플러스 정상화 과정을 거쳐서 홈플러스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여유가 생기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요런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RCPS가 지금 의결권이 있는 RCPS입니다. 근데 의결권을 해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 들어오는 보통주 투자자가 자기가 100% 지배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RCP에서는 이 의결권을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RCP에서는 상환 전환은 우선주인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상환을 받으려고 하겠죠. 네. 나중에 홈플러스의 보통주로 전환하겠다? 그럴 가능성은 이거는 없겠죠. 조금 아리송하죠.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홈플러스를 IPO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회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그거는 국민연금이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가장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나리오는 자, 이게 된다면 이런 시나리오로 가볼 수는 있겠습니다. 갈 길이 너무 머네요. 지금 근데 이 모습을 이것만 보면. 해도 네. 좀 약간 벅찬 느낌이죠. 네. 당장 어떤 정책금융기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2조 차입이 되겠느냐. 네. 이거부터가 지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또 있죠. 자, 지금 홈플러스가 그 임차한 매장이 6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개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임차료를 좀 낮춰줘라 해서 상당수의 매장은 임차료가 조정이 됐는데 한 20개 정도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홈플러스가 그냥 임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료 내고 빌린다고 했는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해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해서 이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이 될 텐데 이게 한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익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거래가 되었던 상품 대금, 자, 요거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채권, 이것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줘야 되죠. 이 공익채권이 한 3천억 원이 있어요. 자, 이거 위에 그 손해배상 채권 3천억하고 공익채권 3천억 합계 6천억 원이 홈플러스 정상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자체 수익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3.7조를 인수자가 부담을 해줘도 0.7조 현금으로 갖고 오고 2조는 차입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 1조 남은 게 순수하게 국민연금의 몫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의 RCP에서가 원금하고 이자분 다 합치면 홈플러스의 장부가액으로 1.1조가 잡혀 있어요. 이게 사실상의 실질적으로는 부채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감액 조정을 해달라는 그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플러스가 새로운 인수자가 3.7조의 부담을 안아준다고 해도 조금 쉽지가 않은데 청산을 하게 되면 3.7조라고 하는 그 숫자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청산을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들의 2.7조를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부동산도 다 팔고 가진 거는 다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7조는 회생채권자들한테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남는 게 있으면 뭐 국민연금 국민연금 부분을 해결을 하든지 또 그 매장 임대인에 대한 그 손해배상 채권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공익채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갖고 갈 몫이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MBK는 MBK가 밉고 MBK가 싫지만 또 홈플러스라는 마트는 좀 따로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000명의 임직원이 달려있고 직간접적으로 한 9만 명, 10만 명의 그 생계가 또 달려있는 그런 그 대형 마트이기 때문에 MBK는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탄받을 일이 있으면 지탄받아야 되는 거고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홈플러스라고 하는 마트가 M&A가 제대로 안 돼서 완전 청산돼 가지고 회생채권자들은 챙겨서 가고 저 공익채권도 또 해줘야 되고 임대인들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부분은 남은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의 사실은 지금 전단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체 투자자들이 그 전단체를 상환받기 위해서는 전단체 투자자들은 아까 그 비조치의 의견서를 해줘라 신영정권에. 그러니까 신영정권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뭐 감독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좀 MBK 홈플러스가 좀 M&A가 돼서 조금 정상적으로 M&A가 돼 가지고 그 전단체 그 투자 원리금을 상환받는 게 그게 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감독원의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누가 홈플러스에 관심이 있는 원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춤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M&A에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국세청 또 검찰 또 공정위까지 들어가 있는데
금감원이 또 들어가가지고 뭐 현장 조사를 해서 10년 전 거를 덜 주겠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인가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 13일 날 결국은 홈플러스가 긴급 생존 경영 체제 돌입 선언을 하고 15개 점포를 폐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을 돌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홈플러스하고 거래하는 대기업들은 힘이 있잖아요. 지금 거래하면서 선급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옛날처럼 전단체를 찍어가지고 그 물품 대금,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거래하면서 선급금을 내야 되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서 옛날보다도 매출은 덜 나고 있죠. 근데 고정비 부담은 옛날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인력 구조 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9월달, 10월달 되면 보나마나 자금의 빵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M&A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15개 점포 폐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MBK는 처벌을 하고 때리고, 뭐, 족치고, 뭐, 죽여버리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쁜 짓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홈플러스라고 하는 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될 수 있으면 M&A가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생존을 하게 만들어서 뭐 채권자도 갖고 가고 또 뭐 국민연금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갖고 가고 또 임직원들도 생계터전을 잃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홈플러스를 서둘러 정상화해서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고 또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를 처음 방송한 지 2주년 되는 날인데요. 축하할 일인데 또 다소 어두운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꿀꿀한 네. 주제였습니다. 네. 네, 센터님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